어머님, 저도 가족 아닌가요? 며느리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숙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죠. 가족,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한테 붙어 사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은서는 그날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알지 못했죠. 자신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씨앗이 될 거라는 거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은서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숙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죠. 결혼한 지 이제 3년 은서는 여전히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거든요. 은서야, 갈비찜 다 됐어? 정숙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서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곧 다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해. 우리 준혁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먹어야지. 은서의 남편 준혁은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준혁이 출장이 잦다는 거였어요. 그 사이 은서는 홀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나자 정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서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정숙은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어머님, 제가 어머님 혈압 생각해서 간을 좀 약하게 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넌 항상 내 멋대로야.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시어머니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되뇌었죠. 하지만 정숙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서야, 이번 주말에 우리 친척들 모임 있잖아. 넌 안 나와도 돼. 네. 왜요? 뭐가 왜야? 넌 아직 애도 없잖아.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3년 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건 은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병원 검사 결과 준혁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숙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멀쩡해. 문제는 내가 있는 거지. 그날 저녁 은서는 홀로 방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남편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더니 문득 말을 꺼냈어요. 은서야, 다음 주에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아, 그래요? 좋네요. 제가 준비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넌 안 가. 네. 넌 안 간다니까. 가족끼리 가는 거야. 은서는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끼리 간다고요?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건가요? 어머님, 저도 가족 아닌가요? 정숙은 은서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냉소가 가득했죠. 가족?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한테 붙어 사는 거지.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가족이야? 어머님, 그건 말대꾸하지 마. 넌 그냥 집 지키고 있어. 어차피 넌 외부인이야.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지 마.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우리 여행 가는 동안 집안 청소 좀 제대로 해놔. 알았지? 은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숙이 거실로 나가자 은서는 식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오후 은서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의 하소연을 들으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은서야, 그냥 참아. 시어머니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해 주실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저한테 가족도 아니래요. 아이고, 그래도 참아야지. 이혼하면 내가 더 손해야.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잖아. 은서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조차도요. 며칠 후 준혁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제주도 여행 때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엄마가 가족끼리 가자고 하셨잖아. 넌 집에서 쉬어. 나도 가족이잖아. 준혁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야, 엄마 심기 건드리지 마. 요즘 회사 일도 복잡한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기 싫어. 알았지? 은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서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대체 뭘까요? 그저 음식 만들고 청소하는 가정부일 뿐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여행짐을 싸며 은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없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 청소해. 특히 내 방은 먼지 하나 없게 해놔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님.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잊지 마. 냄새나면 내가 책임져야 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서러움이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어요. 드디어 여행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준혁과 정숙 그리고 신우이 가족까지 모두 짐을 챙겨 현관으로 나왔어요. 은서는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응, 집 잘 지켜. 우리 3박 4일 다녀올 테니까. 준혁이 가볍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정숙은 은서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그렇게 집안은 텅 비었습니다. 은서는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 슬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 은서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좋아. 그럼 이제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은서는 혼자 남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 집을 위해 헌신했는지 생각하니 허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무언가 결심이 선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먼저 은서는 시어머니 정숙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공간이었어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옷가지, 화장품, 그리고 낡은 수첩들이 나왔죠. 수첩을 펼쳐보니 정숙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읽기 시작했어요. 일기 속에는 정숙의 숨겨진 본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은서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그저 그래. 준혁이가 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애라도 낳으면 참고 살 텐데 그것도 못하면 무슨 소용이야. 은서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걸 보니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은서는 일기를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눈에 띄는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에 은행 가서 정기예금 해지하고 부동산에 들러서 강남 아파트 계약 확인해야지. 준혁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야겠어. 나중에 깜짝 선물로 주면 좋아하겠지. 은서는 몰라도 돼.
어차피 우리 가족 재산이니까.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남 아파트? 정기예금? 시어머니가 이런 재산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은서는 재빨리 다른 서랍을 뒤졌어요. 그러다 은행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에는 놀랍게도 8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서류를 보니 정숙 명의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계약금이 이미 지불된 상태였어요. 잔금은 다음 달에 치르기로 되어 있었죠. 은서는 서류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준혁에게는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은 3년 동안 헌신한 자신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은서는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없는 3박 4일,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말이에요. 먼저 은서는 스마트폰으로 서류와 통장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두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은서는 집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약 없이 갔지만 다행히 상담이 가능했어요. 은서는 법무사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산을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거든요.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법무사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며느리로서 직접적인 상속권은 없지만 남편분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는 힘들죠. 하지만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남편분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면 그건 가족 간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특히 이혼이나 상속 분쟁이 생길 경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은서는 법무사의 말을 듣고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증거를 모아두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은서는 법무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날 오후 은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정숙의 방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정숙이 몇 년 전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은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숙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은서에게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은서가 친정에서 가져온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기까지 했죠. 은서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어요. 정숙이 돌아왔을 때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이죠. 이틀째 되는 날 은서는 남편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행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여보, 여행 재밌어? 응, 괜찮아. 엄마도 기분 좋아 보이고. 넌 집에서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근데 여보, 어머님이 요즘 뭔가 준비하시는 거 없어? 준비? 무슨 준비? 아니, 그냥. 어머님이 요즘 은행 자주 가시는 것 같아서.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에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하실 거야. 넌 그냥 집이나 잘 지켜. 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아.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하는 거야. 은서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이혼 소송, 상속 분쟁 등 관련 정보를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절반씩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의 재산은 해당되지 않지만
준혁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었죠. 은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혼? 정말 그 길을 택해야 할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준비는 해두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은서는 시어머니 정숙의 휴대폰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청구서를 보니 정숙이 자주 통화하는 번호가 몇 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소였고 다른 하나는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은서는 메모지에 그 번호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다시 방을 원래대로 정리했어요. 그날 밤 은서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자신은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3박 4일의 여행이 끝나고 정숙과 준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서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며 말이죠.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집은 잘 지켰고? 네,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정숙은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깔끔했죠. 은서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도 피곤한 듯 짐을 풀고 바로 씻으러 갔어요. 은서는 혼자 거실에 남아 그들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행에 다녀오겠다며 외출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어요. 정숙이 무엇을 하러 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정기예금을 해지하거나 강남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게 분명했어요. 은서는 재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정숙이 간 은행을 뒤따라갔죠. 물론 정숙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멀찍이 떨어져서 말이에요. 은행 앞에 도착하자 정숙이 창구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서는 은행 밖에서 기다렸어요. 약 30분 후 정숙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은서는 정숙이 떠난 후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요, 혹시 아까 나가신 분, 제 시어머니신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은서는 실망한 채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은서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정숙의 방을 살폈습니다. 이번에는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쓰레기통에서 은행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오늘 정기예금 8억 원을 해지했다는 내용이었죠. 은서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정숙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준혁에게 말을 건넸어요. 준혁아, 엄마가 너한테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엄마? 강남에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다음 주에 잔금 치르면 내 명의로 등기할 거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게 무슨... 너 결혼하고 고생 많았잖아. 이제 좀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지. 은서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준혁 명의로? 그럼 자신은요? 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 둘 공동 명의로 하시는 건가요? 정숙은 은서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우리 집안 재산이야. 넌 상관없어. 하지만 저도 준혁이 아내잖아요. 아내?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아내야. 넌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준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서를 변호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은서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은서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준혁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할 계획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해도 은서는 그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은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다음 날 은서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시어머니께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법무사는 서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여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고액 부동산을 증여하면 세금이 상당히 나올 텐데요. 그리고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증여 시점과 결혼 기간 등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지금은 아직 어렵고요. 일단 증거를 계속 모으세요. 시어머니의 재산 내역, 남편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기록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는 듯이요.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노트를 꺼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정숙에게 받은 모욕, 준혁의 무관심, 그리고 집안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죠. 일주일 후 정숙은 강남 아파트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준혁 명의로 등기했어요. 준혁은 기뻐하며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은서야, 이제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야. 좋지? 응, 좋네. 은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준혁은 은서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이사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정숙은 은서에게 또 다른 모욕을 주었습니다. 은서야, 새 아파트에는 내 집 많이 가져가지 마. 어차피 너 언제 나갈지 모르잖아. 네, 애 못 낳으면 결국 이혼이야. 그러니까 미리 짐 정리해 두는 게 나을 거야.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집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세요? 정숙은 비웃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뭘 했는데? 밥 좀 하고 청소 좀 한 게 전부잖아. 그 정도는 가정부도 하는 일이야.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은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혼자 방에 앉아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죠. 은서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통장 사본, 일기, 녹음 파일, 사진 등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다음 날 은서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은서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은서는 차분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꽤 많으시네요. 이 정도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특히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심이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서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이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는 넓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은서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죠. 정숙과 준혁은 새 집에 들뜬 표정이었지만 은서는 그저 무표정하게 짐을 풀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날 밤 정숙은 거실에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제대로 된 집에서 사니까 좋지? 앞으로 더 잘 살아보자고.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은서. 정숙이 은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이 집에서는 내가 더 조심해야 해. 여기는 고급 아파트야.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돼. 네. 은서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은서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가능한 빨리요.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테니 며칠 후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은서는 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가슴이. 어머님. 은서는 급히 정숙을 부축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119를 불렀어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숙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정숙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의사는 준혁과 은서에게 설명했습니다. 협심증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준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워하던 시어머니가 아프니 미안한 마음과 분노가 동시에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기로 한 거죠. 준혁은 회사 일이 바빠 은서에게 간호를 맡겼어요. 은서야, 엄마 좀 잘 돌봐줘. 내가 집에 없을 때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알았어. 은서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이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숙을 간호하는 동안 은서는 우연히 정숙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은서는 몰래 내용을 확인했죠. 유언장에는 정숙의 모든 재산을 준혁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없었어요. 심지어 유언장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만약 준혁이 은서와 이혼한다면 재산의 일부를 준혁의 새 아내에게 증여한다. 은서는 유언장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은서를 배제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은서와의 이혼을 전제로 유언장을 작성한 거였죠. 은서는 유언장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이건 명백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거예요. 계속 준비하세요. 은서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요. 며칠 후 정숙의 건강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자 정숙은 다시 은서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어요. 은서야, 너 요즘 밥 왜 이렇게 못해? 맛이 없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싱겁게 했어요. 싱거우면 뭐하냐? 맛이 없는데. 넌 정말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구나. 은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날 밤 은서는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선생님, 소장 준비 다 됐나요? 네, 거의 다 됐어요. 다음 주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은서의 마음은 어두웠죠.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서를 불러 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은서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너 준혁이랑 헤어지는 게 어때? 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가 봐도 너희 둘은 안 맞아. 애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뭐하러 붙어 있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은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이혼을 권유하다니요. 준혁이는 이 얘기 알아요? 아직 말 안 했어. 근데 준혁이도 요즘 너한테 관심 없잖아. 그냥 형식적으로 사는 거지. 은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숙의 말이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정말로 은서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죠. 어머님,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받을 게 뭐가 있어? 너 가진 것도 없잖아. 그냥 내가 가져온 집만 챙겨서 나가면 돼.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3년 동안. 3년? 그게 뭐 대단한 건가? 너 없어도 우리 잘 살아. 은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순순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은서의 속마음은 달랐어요. 좋아. 그럼 법대로 하는 거야. 그날 오후 은서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이혼하라고 했어요. 이럴 경우 유리한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우 유리합니다. 시어머니의 발언을 녹음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다음에 녹음할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소장 제출할 준비가 됐습니다. 언제 진행할까요?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요. 그때까지 제가 준비할 게 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셨어요? 은서가 참 많이 힘들었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모욕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은서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연 은서의 계획은 성공할까요? 정숙과 준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서는 그동안 마지막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정숙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준혁이 자신을 무시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남겼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은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했고 곧 준혁에게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었죠.
은서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숙과 준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죠. 오늘 밥 괜찮네. 준혁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평온했죠.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요. 이틀 후 준혁의 회사로 법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준혁은 우편물을 뜯어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준혁은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혼 소송이라니. 아, 그거요? 제가 제출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준혁은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죠. 너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저보고 헤어지래서요. 엄마가 뭐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숙은 은서의 말을 듣고 당황했죠. 준혁아,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맞는데. 엄마,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어떡하라고요? 야, 은서가 진짜 소송을 낼 줄 알았어? 그냥 협박인 줄 알았지. 준혁은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경솔함도 은서의 배신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나 회사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은서한테 취하하라고 해. 돈 좀 주고.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준혁은 전화를 끊고 즉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에 대응할 변호사가 필요했으니까요. 한편 집에 있던 은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준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은서는 평온하게 그를 맞이했어요. 왔어요? 은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혼 소송 취하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미 제출했어요. 왜 이래?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이랑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은서, 진정해. 우리 대화로 풀자. 대화로 풀 수 있었으면 진작에 풀었죠.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은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거실에 남아 망연자실했어요. 다음 날 정숙은 은서를 불러 앉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은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일? 이게 할 일이야? 우리 가족 망신시키는 게? 어머님,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으니까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냥 나가면 되잖아. 왜 소송을 해? 제가 받을 거 받고 나갈 거예요. 정숙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받을 게 뭐가 있어? 너 이 집에 뭘 기여한 게 있냐고.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정숙은 분노로 떨었어요. 그날 밤 정숙과 준혁은 거실에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준혁아, 은서한테 무조건 지면 안 돼. 우리 재산 넘어가. 엄마,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은서 쪽이 증거가 많대요. 증거?
무슨 증거? 엄마가 은서한테 한 말들, 그리고 내가 은서를 무시한 것들, 다 녹음하고 사진 찍어뒀대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보겠대요. 두 사람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은서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이 만나 조정을 시도하는 자리였죠. 은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준혁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서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원고는 결혼 생활 동안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모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도 원고를 방치하고 무시했죠.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무시한 적이 없으며 시어머니의 발언도 단순한 의견 차이일 뿐입니다. 의견 차이요? 원고를 가족이 아니라고 한 게 의견 차이인가요? 조정위원이 개입했습니다. 양측 모두 진정하세요. 우선 증거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서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일기, 사진, 은행 거래 내역 등 방대한 양이었어요. 조정위원은 자료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고 측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준혁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가 속삭였어요.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를 원하시나요? 은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재산 분할로 강남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뭐?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의 절반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 아파트는 엄마가 사신 거예요. 은서 측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입니다. 그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습니다. 피고 측 진정하세요. 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결국 첫 조정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양측은 재판으로 가기로 했죠. 법원을 나서며 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변론 기일에 은서와 준혁은 각자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은서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결혼 생활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원고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재판장님. 녹음 파일과 일기, 그리고 여러 증인을 제출하겠습니다. 은서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가정 내 사소한 마찰을 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인 양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고도 원고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상처입니까? 원고는 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고의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황당함에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다니요. 하지만 변호사가 손짓으로 진정시켰어요. 재판장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고는 3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며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죠. 결국 판사는 다음 기일을 잡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은서는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말을 걸었어요. 은서, 아직 늦지 않았어. 그만하자. 싫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잖아.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랑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은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은서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좀 이따가 집에 갈게. 은서야, 무슨 일이야? 이혼 소송 중이야. 뭐? 은서야, 너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해? 엄마,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집에 와. 일단 얘기해보자. 은서는 전화를 끊고 짐을 계속 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숙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숙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저 여자한테 재산 넘어가면 안 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저희가 지는 건가요?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전화를 끊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은서와 눈이 마주쳤죠. 엿듣고 있었어?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는 거 알아? 제가 망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먼저 저를 내쫓으려 했잖아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한 말이야. 화가 났다고 다 용서되나요? 어머님은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은서야, 제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어머님, 이제 늦었어요. 은서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2번째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어요. 은서 측에서는 은서의 친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친구는 은서가 결혼 생활 동안 받은 고통을 증언했죠. 은서는 자주 울면서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남편도 자기 편이 아니라고 했죠. 한 번은 저한테 나는 이 집에서 가정부일 뿐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으셨나요? 네, 재판장님. 여러 번 들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원고의 친구입니다. 편파적인 증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판사는 다시 양측에게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양측 모두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판이 길어지면 서로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은서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이는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위자료는 고려할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해당 아파트는 피고의 모친이 증여한 것으로 혼인 재산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양측은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내쉬며 다음 기일을 잡았어요. 법정을 나서며
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은서는 혼자 원룸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어요. 다음 날 은서는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서 씨 상대 측에서 협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요? 네. 위자료 3천만 원과 아파트 지분 20%를 제안했습니다. 그건 너무 적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서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상대방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변론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될 예정이었어요. 은서 측 변호사는 정숙의 유언장 사본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은서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을 담은 녹음 파일도 함께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유언장을 보시면 피고의 모친이 원고를 얼마나 배제하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가 원고와 이혼하면 새 아내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판사는 유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건 상당히 부적절한 내용이군요. 준혁 측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어머니의 개인적인 의사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한테 붙어 사는 거지.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녹음을 들었죠. 준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준혁 측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사적인 대화라고 해도 이는 명백한 인격 모독입니다. 원고가 받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며 준혁은 은서를 붙잡았습니다. 은서, 제발 이제 그만해.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당신 엄마가 힘들다고요? 저는요? 저는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늦었어요. 판사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은서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걸어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저녁 정숙은 준혁을 불러 앉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준혁아, 우리 질 것 같아. 엄마, 아직 모르잖아요. 아니야. 변호사도 그러더라. 은서 쪽 증거가 너무 확실하대. 우리가 불리하다고. 그럼 어떡해요? 정숙은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은서한테 직접 사과할게. 그리고 합의하자고 할게. 엄마가요? 응. 내가 잘못했어. 은서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지. 이제라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겠어. 준혁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정숙은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야,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얘기 좀 하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숙은 은서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은서는 놀랐습니다. 정숙이 사과할 줄 몰랐거든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가족이 아니라고 한 것도, 무시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야. 제발 소송 취하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돈도 줄게. 그러니까 제발. 은서는 정숙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사과하신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은서야, 제발. 저는 3년 동안 어머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그게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정숙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은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법원 판결을 따르세요. 그게 공정한 거니까요.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종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판결을 준비했어요. 원고와 피고 모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은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할 뿐입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준혁도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은서도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가족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선고 기일의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은서는 변호사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은서 씨, 잘하셨어요. 판사님도 우리 쪽에 호의적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숙이 쓰러진 거예요. 준혁이 급히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서,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으로 와줘. 지금요? 제발, 엄마가 위독해.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정숙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죠. 뇌졸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위중합니다. 준혁은 울먹이며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야, 제발. 엄마 살려줘. 소송 취하해줘. 은서는 중환자실 안의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준혁 씨, 응?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하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은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어머님 건강과 우리 문제는 다른 거예요. 은서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준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졌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선고 기일이 왔습니다. 은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준혁도 나타났지만 정숙은 병원에 있어서 올 수 없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사의 말을 기다렸어요. 원고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피고의 모친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을 가했으며 피고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은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또한 위자료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강남 소재 아파트 지분의 30%를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법정을 나서며 변호사가 은서를 축하했습니다. 은서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잘 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은서 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법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은서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정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요. 이제 회복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족분이세요?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은서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전히 약해 보였죠. 은서는 작은 쪽지를 간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거 좀 전해주세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쾌차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은서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며칠 후 은서는 강남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서류를 정리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아파트 30%가 은서 씨 소유예요. 감사합니다. 은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이 집의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그날 밤 은서는 친정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은서야, 고생 많았다. 응,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게. 은서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 은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은서는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우연히 준혁을 마주쳤습니다. 거리에서였죠. 준혁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은서야. 준혁 씨. 잘 지내? 응, 잘 지내. 엄마도 많이 나아지셨어. 이제 퇴원하셨거든. 다행이네요. 은서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 못했어.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행복하게 살아요. 너도.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몇 달이 더 지나고 은서는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죠. 은서는 새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은서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었어요. 은서야, 너 요즘 표정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이혼하고 나니까 어때? 솔직히 후련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 앞으로 계획은? 일단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사랑도 해볼까? 친구들은 웃으며 은서를 응원했습니다. 1년 후 은서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은서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서는 회사 동료로부터 소개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은서 씨, 괜찮은 사람 있는데 만나볼래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기만이라도 해요. 좋은 사람이에요. 은서는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은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이길 바라며요. 시간이 더 흘러 은서는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숙과 준혁에 대한 분노는 이제 사라졌어요. 대신 자신이 그 시간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죠.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 더 행복해질 거야.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준혁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요양원으로 옮겨갔어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준혁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죠. 정숙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은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후회했죠. 만약 은서를 잘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조용히 살아갈 뿐이었어요. 한편 은서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남자친구는 은서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은서는 비로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2년 후 은서는 재혼을 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은서의 새 남편은 은서의 과거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죠. 결혼식 날 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은서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되었고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은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분노도 느꼈을 거고 때로는 답답함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은서가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나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서는 3년 동안 참고 견뎠어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고 그때 용기를 내서 싸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계속 참을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은서의 선택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자신의 행복과 존엄성을 지키는 거예요. 정숙의 이야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걸 잃고 혼자 남았죠. 우리는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자신의 존엄성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은서처럼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